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실시간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3일 새벽,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의 대통령궁 주위로 정체불명의 특수부대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 미 법무부는 짧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마약 테러 및 인권 유린 혐의로 체포하여 미 본토로 이송 중이다. 현직 국가정상이 타국의 군사작전에 의해 체포되는 것은 현대사에서 극히 드문 일입니다. 파나마의 노리에가 이후 수십 년 만의 일이죠. 도대체 무엇이 한때 남미의 희망이라 불렸던 베네수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 선 니콜라스 마두로, 그는 버스 운전기사에서 어떻게 독재자가 되었고 왜 결국 수감자 신세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의 삶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 1962년 카라카스의 평범한 노동계급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처음부터 권력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채 사회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직업은 카라카스 지하철 공사의 버스 운전기사였죠. 하지만 그는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선동가이자 조직가였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며 동료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그 과정에서 당시 베네수엘라의 부패한 정치체제에 강한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러던 1992년 그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공수부대 장교였던 우고 차베스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쿠데타는 실패했고 차베스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마두로는 그 실패한 혁명가에게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마두로는 아내인 실리아 플로레스와 함께 차베스의 석방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차베스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의 곁에는 항상 충직한 마두로가 있었습니다. 차베스는 마두로의 변하지 않는 충성심을 신뢰했고, 1998년 차베스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마두로는 정치의 중심부로 진입합니다. 그는 국회의원, 국회의장 그리고 외무장관까지 거치며 차베스의 오른팔로 자리매김합니다. 2012년 21세기 사회주의를 외치며 베네수엘라를 이끌던 차베스가 암 투병을 시작합니다. 죽음을 직감한 차베스는 TV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와 국민 앞에서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깁니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니콜라스 마두로를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십시오. 차베스는 왜 마두로를 선택했을까요? 전문가들은 마두로의 평범함과 충성심을 꼽습니다. 마두로는 군 출신도 아니고 엘리트 지식인도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차베스의 사상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실행할 인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2013년 3월 차베스가 사망하고 마두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이어진 대선에서 그는 간발의 차이로 승리하며 정식 대통령이 되죠. 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마두로는 차베스가 가졌던 카리스마가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마두로를 보며 차베스의 향수를 달래려 했지만 마두로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연설할 때마다 차베스가 새 모습으로 나타나 나에게 조언을 해주었다는 식의 황당한 발언을 하며 희화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음거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한 정당성을 강권 통치로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입니다. 차베스 시절에는 고유가 덕분에 무상복지를 펑펑 쓸 수 있었죠. 하지만 마두로가 집권하자마자 거짓말처럼 국제유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수입의 95% 이상을 석유에 의존하던 베네수엘라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마두로 정부의 무능이었습니다. 그는 석유 전문가들을 정치적 충성심이 높은 군인들로 교체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시설 관리가 안 되어 석유 생산량은 급감했고 벌어들인 돈은 부패한 관리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마두로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화폐를 무자비하게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시작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연 수백만 %에 달했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가격이 오후에는 2배가 되는 세상. 시장에 가려면 돈을 자루에 담아가야 했고 나중에는 종이 화폐가 길거리에 쓰레기처럼 굴러다녔습니다. 국민들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두로 다이어트라는 비극적인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국민들의 평균 몸무게가 10kg 이상 줄어든 현상을 조롱 섞인 슬픔으로 부른 말이죠. 마트의 선반은 비었고 병원에는 약이 없었습니다. 결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770만 명이 살기 위해 국경을 넘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엑소더스가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마두로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2018년 대선, 그는 유력 후보들의 출마를 금지하고 투표를 조작했다는 의혹 속에서 재선에 성공합니다. 국제사회는 이 선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후안 과이도가 스스로 임시 대통령을 선언하며 마두로와 맞섰고 미국을 포함한 50여 개국이 과이도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군부라는 강력한 뒷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두로는 군 장성들에게 이권 사업을 몰아주며 그들의 충성을 샀습니다. 또한 세빈이라 불리는 정보기관과 콜렉티보라는 친정부 무장 괴한들을 동원해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길거리 시위에 나선 청년들에게 실탄을 발사했고 정치범 수용소는 가득 찼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도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압도적인 야권의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마두로 정부가 통제하는 선관위는 마두로의 승리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지만 마두로는 당당했습니다. 그는 파시스트들의 음모를 막아냈다며 승전고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마주할 마지막 승리였습니다. 미국이 마두로를 단순히 독재자라서 잡으려 한 걸까요? 아닙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마약입니다. 미 사법당국은 마두로가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거대 마약 밀수 조직의 수장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태양의 카르텔은 베네수엘라 군 고위 간부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콜롬비아 반군과 협력해 막대한 양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수했습니다. 미국은 마두로가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 이 마약 비즈니스를 보호하고 그 대가로 막대한 비자금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 미 법무부는 마두로를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하고 1,500만 달러, 이후 5천만 달러로 증액해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지정학적 상황이 변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내부의 분열과 경제적 고립이 심화된 틈을 타 미국은 전격적인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정보망과 내부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마두로의 위치를 특정했고 단숨에 그를 체포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카라카스의 대통령궁이 아니라 뉴욕의 차가운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마두로를 비판해야 합니다. 첫째, 그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했습니다. 투표권은 국민의 신성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둘째, 그는 국가 경영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풍부한 자원을 가졌음에도 국민을 기아로 몰아넣은 것은 명백한 통치적 과오입니다. 셋째, 인권 유린입니다. 권력을 위해 자국민의 피를 흘리게 한 점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마두로 지지자들과 일부 좌파 세력은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돈줄을 죄어 경제를 파탄냈고 마두로는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투사라는 논리죠. 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의 보고서는 말합니다. 제재가 가해지기 훨씬 전부터 부패와 실정은 이미 베네수엘라를 파괴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